예, 지난 시간 지각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감정과 기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기 앞서서 스타니 파터에 나오는 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의 독이 퍼질 때에 약초로 다스리듯 이미 생겨난 분노를 극복하는 수행승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예, 뱀의 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구절인데요. 예, 화가 난다든지 분노가 심하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이럴 때 이 글귀를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러면 분노와 여러 가지 나쁜 감정들이 싹 씻긴 듯이 내려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감정에 사로잡힐 때 그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보시면 세상 살아가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요. 먼저 감정과 기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과 기분이 어디에서 원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감정 노동이 많은데요. 감정 노동이 종업원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사건 반응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감정 진영, 감정 조작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정한 조직 행동과 관련된 이슈에 감정과 기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정은 영어로 emotion이라고 하고요. 기분은 영어로 moo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서는 affect인데요. 예. 이 세 가지의 또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먼저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체험하는 광범위한 느낌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정서는 감정이나 기분이라고 하는 형태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은 또 무엇일까요? 예, 감정은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길게 지속되지 않고요. 몇 초나 몇 분 정도로 잠깐 동안만 지속됩니다. 예, 그래서 뭐 분노라든지 공포라든지 뭐 슬픔, 행복, 뭐 disgust, 뭐 경악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감정들은 짧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얼굴 표정을 함께 동반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행위 지향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은 좀 다릅니다. 예, 원인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감정보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됩니다. 예, 그죠? 뭐, 예서 우울한 기분, 그죠? 행복한 기분들이 좀 오래 된다. 그러니까 기분들이 있는 것들이죠. 예, 그리고 이 기분은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 이 두 가지로 크게 이제 구분되게 됩니다. 어, 감정이 일반적으로 얼굴 표정에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정서는 뚜렷하게 표현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행위지향적 속성인 반면에 기분은 인지적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감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감정에는 대단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 감정이라고 표현을 해서 대표적인 감정이 있는데요. 뭐 분노, 두려움, 슬픔, 행복, 혐오, 놀라움, 이러한 것들이 기본 감정을 구성하게 됩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감정은 행위지향적 속성이고 얼굴 표정 등 행동을 동반한다고 표현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악하기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얼굴 표정에 그 감정이 드러나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얼굴에 그대로 드러내놓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또는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얼굴 표정만 가지고 그 사람의 이 감정을 쉽게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 뭐 문화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그 문화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되도록이면 감추는 것에 익숙한 그런 문화도 있죠. 그래서 이 감정의 어떤 표현도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것들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통상 사람들의 내적 감정이 타고난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어, 하지만 이 감정 경험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 분야를 발전시킨 연구가 바로 이제 도덕 감정에 대한 연구입니다. 도덕적 감정, 도덕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황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판단 때문에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감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타인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동정심이 생겨나는 것들이죠. 그리고 스스로가 하니까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타인에게 발생한 불의한 사건에 대해서 분노감을 느끼는 것이라든지요. 그리고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이제 경멸감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상황에 대한 판단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으로서 도덕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도덕적 감정에 대한 반응은 다른 감정에 대한 반응과는 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덕적인 분노를 느낄 때에는 그냥 단지 화가 났을 때보다 그 원인이 되는 상황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덕적 감정에 대한 그 반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사회 문화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왜냐하면 도덕적 감정은 어린 시절에 도덕 교훈과 기준을 배우면서 발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감정은 다른 감정보다는 이 상황과 규범적 맥락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덕은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도덕적 감정도 그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의 도덕적 측면을 제대로 인식하고 행동하기 전에 상황적 맥락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유독 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가? 그것은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 상황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그 도덕적 감정이 발생한 그 사건에 대해서 올바로 대처할 수 있겠죠. 중립적인 감정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범주로 분류를 하면서 감정은 기분 상태가 됩니다.
아래 표에서 기분을 부정적인 정서가 높은 상태,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가 낮은 상태, 긍정적인 정서가 높은 상태, 긍정적인 정서가 낮은 상태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짜증이 난다, 스트레스가 쌓인다, 긴장감이 높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적인 정서가 높은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뭐 나른하다, 평온하다, 뭐 이런 쪽은 부정적인 정서가 낮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흥분된다, 고무된다, 행복하다, 이것은 긍정적인 정서가 높은 상태고요. 지루하다, 피로하다, 뭐 실망스럽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정서가 낮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정서, 기분 상태를 느끼는 것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감정적이거나 격정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뭐 그 긍정적인 정서나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겠죠. 반면에 대단히 어떤 침착하고 어떤 감정에 잘 휘둘리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이거나 격정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좀 차분한 그랬던 그 기분을 유지할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디폴트 값이겠죠. 예.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에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아무런 자극이 없을 경우에 약간 긍정적인 분위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가마다 그 정도가 좀 다르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몇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뭐 볼리비아,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 좀 감정적인 상태가 좀 높은 사회고요. 그리고 뭐 중국, 러시아, 뭐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감정적인 상태가 낮은 사회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감정적 상태가 낮은 사회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도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정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감정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 감정이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만들까요? 어,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나친 감정은 사람들을 충동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감정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또한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해를 하는데 이성만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감정으로도 세상을 이해하거든요. 사람의 두뇌에는 이성적인 영역과 감성적인 영역이 공존하는데요. 감성적인 영역이 사고로 파괴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성적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관찰 경험이 존재합니다. 의사결정에서 감정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윤리적인 의사결정은 고도의 인지적 프로세스에서 나온다고 제가 믿었지만 연구 결과 도덕적인 판단은 대체적으로 인식보다는 느낌이나 감정에 기초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의 신념도 무의식적인 반응과 공유된 도덕적 감정의 결과로 수석 집단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이처럼 그러니까 도덕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경계를 감정적이 아닌 논리적, 합리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도덕적인 판단은 오히려 인식보다는 느낌이나 감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적인 반응을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윤리적인 것이라고 정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판단도 외부 집단과 외부 집단을 내부 집단과 외부 집단을 구분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기 집단에 대해서는 조금 미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예, 자기 집단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하다는 것들이죠. 하지만 외부 집단의 구성원을 판단할 때는 더욱더 가혹하게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결정에는 thinking과 feeling이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자, 감정과 기분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격인데요. 기분과 감정은 성격 특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기분과 감정을 경험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정서, 강도라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하루 중에 시간대도 감정과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분은 시시각각 변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패턴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정서의 어떤 수준은 오전 10시에서 12시에 가장 높아지고요. 취재 전까지 비슷한 수준에 머뭅니다. 잠에서 깬 지 12시간 후부터 자정까지 긍정적인 정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에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정서, 기분이 강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바꾸어주기 위해서 예, 그 조명의 어떤 수준을 높인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요일도에 영향을 미치죠. 예, 주말이 이제 다가오면 쉴 수 있다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월요일에 오히려 긍정적인 정서가 더 높아지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날씨는 어떨까요? 날씨에 따라서 기분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데 연구 결과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기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 실제로 사람들 보면 그 날이 쾌청할 때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비 오는 날의 어떤 기분을 더욱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죠. 아무튼 이렇게 관련성이 없는 그 두 사건을 연관 지을 때 그거를 착각상관이라고 표현하는데 날씨를 착각상관의 예로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스트레스는 어떨까요? 예, 스트레스는 뭐 기분을 확실히 악화시키죠.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들, 그 사교 활동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과 식사, 뭐 파티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인 기분을 증가시킵니다. 예, 수면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수면의 질이 낮으면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운동 또 이제 기분을 전환해 주는데요. 예, 우울하거나 뭐 실에 빠졌을 때 운동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기분이 전환이 되게 됩니다. 연령은 어떨까요? 예, 나이 든 사람이 부정적인 정서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더 긍정적인 자극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 조그만 것에서도 더욱더 많은 기쁨을 누린다는 의미겠죠.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는데요. 남성보다 여성이 감정적인 표현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또 강하게 감정을 경험하고 그것을 더욱더 오래 간직합니다. 예, 감정 노동입니다. 직무상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죠. 그런 업무를 하는 조금들이 어, 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서 대인 관계 중에서 조직에서 원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상황을 감정 노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승무원 같은 경우에 늘 미소 짓고 쾌활한 모습으로 고객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직업이 장이 지도사라고 하면 어떨까요? 장이 지도사가 쾌활하고 웃는 모습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예, 그 유족들을 생각해서 조금 슬프고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겠죠. 콜센터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의 경우에 본인의 실제적인 개인적인 감정이 어떠하든가 상관없이 늘 쾌활하고 활발한 모습으로 목소리로 상대방을 응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짜증나는 고객이 정말 불편한 이야기를 던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으면서 친절하게 응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감정 노동에서는 자신의 실제적 감정과 그리고 직무상 표현되는 감정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개인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인지된 감정이라고 표현하고요. 조직에서 요구하거나 적절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표현된 감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표현된 감정은 학습된 감정입니다. 직무상 감정을 표현하는 규칙이 있는데요.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숙이고 감정 표현을 회피하는 것을 비상적 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상적 연기는 자신의 실제 감정과 달리 규칙에 따라서 내보이게 되는 감정 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상적 연기와 다르게 내면 연기라고 있는데요. 감정 표현 규칙에 따라서 자신이 느끼는 진짜 감정까지도 수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면 연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난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감정 자체를 바꾸게 되는 것들이죠. 저는 비상적 연기는 표현된 감정을 다루고요. 내면 연기는 인지된 감정을 다루게 됩니다. 감정 부조화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표현하는 감정 사이의 불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감정 부조화가 계속되게 되면 감정적 소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 부조화는 직무 탈진, 직무 성과 저하, 낮은 직무 만족도를 보여주는데 감정 부조화는 직무 탈진, 직무 성과 저하, 낮은 직무 만족도에 대한 중요한 예측 변수가 되게 됩니다. 정서적 사건 반영 이론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 그 직원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그 직원의 직장 내에서 했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이제 구조조정을 할 거다라는 정보를 들은 직원들은 내가 언제 실직할지도 모른다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면 직무 만족도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대규모의 투자를 제안받았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들었다 한다면 그 직원의 또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처럼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서의 그 사건이 직원의 성과와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감정은 이제 축적됩니다. 그래서 예, 관리자들은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감정이나 감정이 촉발한 사건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들의 감정을 잘 살피는 관리자가 유능한 경영자가 되는 것이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러한 감정의 의미를 이해하며 그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감정지능이라고 합니다. 감정지능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감정 지각, 그리고 그 의미 이해, 그에 따른 감정 조절. 여기에 도표에 나와 있다시피 감정 지각에는 의식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의미 이해는 인지 능력, 그리고 감정 조절은 감정 안정성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 감정적인 단서를 잘 죄송합니다. 잘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서 훨씬 더 성공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작업 집단, 그러니까 그룹이 다양하면 그런 어떤 감정 조절을 더욱더 의식적이고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집단 전체에 통합시키기 위해서 감정 조절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감정을 조절하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상적 연기와 내면 연기를 앞에서 살펴봤고요. 감정을 억제하는 것들이죠. 상황에 닥쳤을 때 초기 자신의 어떤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감정 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지적 재평가인데요. 감정적 상황에 대한 관점을 재평가하는 것들이죠. 분노가 발생했으면 왜 그러한 분노가 발생했는지 궁금하게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분노감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공유, 즉 분출도 감정 조절 기법입니다. 나쁜 상황, 분노한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것들이죠. 문제는 그럴 경우 자신의 분노는 가라앉을 수 있으나 이 다른 사람들의 이 분노의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인데요. 명상은 현재 시점, 사건, 경험에 대해서 수용적으로 관심을 집중하고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연구에서는 명상이 직무성과, 워라밸,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직무 성과에도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애초부터 모집하고요. 그리고 기분, 직무 태도, 성과를 관리하는 지도자를 훈련하기도 합니다.
조직 행동의 감정과 기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인데요. 예, 그러니까 선발 과정에서 종업원을 고용할 때 특히 높은 그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일자리의 경우에는 감정지능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서도 긍정적인 감정과 기분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기분이 독창성을 반영한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분이 새로운 개선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긍정적인 기분이 유연성, 개방성, 창의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기분은 성공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성과에 대한 피드백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기분에 적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그 피드백을 받게 되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게 되죠. 그리고 그 긍정적인 기분이 형성되게 되고요. 그것이 더욱더 그 사람을 창의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리더가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할 때 더욱더 효과적인 리더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팔로워들은 긍정적인 감정 환경에서 더욱더 창의적이 되게 됩니다. 리더가 슬퍼 보이면 팔로워들이 리더를 돕기 위해서 임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서 추종자들의 분석적 성과를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이처럼 그 조직 리더의 어떤 감정이 팔로우들한테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떠한 감정적 상태를 보임으로써 부하 직원들의 동기부여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협상에도 감정과 기분이 작용합니다. 조금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협상가가 상대보다 유리한 협상의 고지를 차지한다. 그런데 상대보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또는 힘이 약하면서 화만 내는 그 협상을 한다면 결과는 나쁘게 되게 됩니다. 최고의 협상가는 감정적으로 초연함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협상가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FBI 그 설득의 심리학 이러한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어떤 감정 상태는 고객 서비스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고객 만족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감정 전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나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미소를 보내면 나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미소를 보내게 되게 됩니다. 옆 사람이 되게 그 신경질적이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신경질적이게 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감정 전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은 일과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에서 좋은 하루를 보낸 사람은 집에서도 기분이 좋은 경향이 있고요. 역으로 집에서 기분이 좋으면 직장에서도 기분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반생산적인 업무 행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안정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예,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훨씬 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안전을 세밀하게 점검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장에서는 이 감정과 기분이 이 업무 태도, 성과, 그리고 의사결정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